채권을 어떻게 투자하겠느냐 하는 건데 이게 소극적인 채권 투자와 적극적인 채권 투자가 있습니다. 주식하고 똑같아요. 주식도 적극적인 채권 관리는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요. 소극적인 것은 포트폴리오로 갖춰놓고 쭉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 이제 주식인데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채권 가격이 적정하다, 아니 가격이 맞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 변화에 따른 위험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이 전략 맞습니다.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가장 기본 이득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자율이 상승한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거고, 자, 이자율이 하락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가격이 적정한데 이자율 변화에 따라서 위험을, 자, 요 위험이라는 거죠. 여기서 위험이라는 것은 리스크를 말한 겁니다. 이렇게 위험, 변동폭을 말합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제거한다든지 또는 최소화하는, 어떻게 하든 리스크를 좀 줄이거나 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채권 지수 펀드 투자 전략이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식으로 말하면 코스피에 투자하는 전략하고 똑같아요. 코스피에 투자하는 전략이 뭐냐면 여기 인덱스 펀드라는 인덱스. 요즘 같으면 예를 들면 코덱스 200 이런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예를 들면 1% 올라갔다면 이건 1% 올라. 이게 1%가 올라가면 여기도 1% 올라가.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채권 지수 펀드 투자 전략인데 이 전략은 사실은 개인이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나 나처럼 개인이 할 수는 없고 누가 기관 투자, 여러분이 만일 펀드 매니저를 한다 기관에서 그러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채권 투자 성과가 채권 지수 성과와 똑같게끔 이렇게 동일한 종목, 여기에 있는 채권 지수하고 동일한 종목하고 동일한 비율로 이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채권 투자 위험을 줄이는 그런 전략을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거래에서 팔 때는 채권 지수를 활용한다니까 이것은 개인이 쓰는 전략은 할 수가 없고요. 기관 투자가가 쓰는 전략입니다. 개인은 돈 아무리 뭐 몇백억 있어도 그걸 할 수는 없어요. 기관이 조 단위로 투자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 한다고 그러면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시기 면역 전략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채권 지수를 어떻게 투자하냐, 채권 지수에 투자하는 전략이고, 두 번째는 면역이에요. 뭘 면역하냐, 이런 변화를 줄인다는 거예요. 그런 리스크를 줄인다는 것을 면역이라고. 그래서 목표 시기 면역 전략이다. 목표 시기는 뭐냐, 내가 언제까지 돈을 투자하겠느냐, 그걸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채권 포트폴리오에 목표 투자 기간하고 두레이션을 일치시킨다. 자,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두레이션을 일치시킨다. 이 두레이션의 변화폭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이자의 변화에 따라서 채권 가격이 변화하겠냐는 것이 이게 두레이션. 그래서 채권 가격의 변화폭은 이걸 뭐라고 했습니까? 수적 두레이션이라고 그랬죠. 수적 두레이션. 여기가 금리 변동폭. 여기 채권 가격.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곱하게 되면 나오는 것이 여기가 채권의 변동폭이랍니다. 채권의 변동폭.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런 변화폭을 어떻게 하면 줄이겠느냐라고 보는 것이 이 뒤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레이션하고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의 변화에 따른 위험 목적에서 여기에 있는 두레이션하고 일치시킨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목표 투자 기간, 내가 3년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두레이션을 3년을 한다. 내가 2년만 투자한다 그러면 채권 투자를 2년 하는 게 아니고 두레이션을 2년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때문이냐? 아까 조각은 똑같은 얘기예요.
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이자율이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지면은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아까 채권을 기본한 게 똑같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가냐 떨어지냐. 자, 재투자수익이란 말이에요. 채권은 당시 뭘 받느냐 그러면 채권은 3년이다 그러면 1년, 2년, 3년. 여기 뭘 받느냐? 이자를 받나? 이자를 받아서 현금 갖고 있는 거 아니고 다시 투자한다는 거예요. 다시 투자. 다시 투자하는 것을 재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재투자가 금리가 올라갔다. 그러면 재투자가 더 높게 재투자가 되겠죠. 금리가 내려갔다 그러면 낮은 금리로 재투자. 그래서 이 두 개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시키게끔 만들어 놓는 것이 목표 시기 면역 전략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간 거나 내려간 거하고 상관없이 올라간 거나 내려간 거나 상관없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제로하는 이런 것이 한다는 게 단점은 뭐냐 그러면 시간이 변하면은 이 두레이션도 변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포트폴리오를 계속 재구성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는데 재구성한다는 얘기는 이것을 매도하고 매수 이런 작업을 필요하는 거죠. 근데 주식하고 채권은 약간 틀려요.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을 시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채권은 장외 시장에서 거래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론상은 이게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뒤에 계속 재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업치는 쉬운 거다. 주식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채권은 장내 거래가 아니고 장외 거래사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론만 그렇다. 두 번째 면역 전략의 순자산 면역 전략인데 이것은 실제 이제 이것도 뭐 개인들이 쓸 일은 없어요. 기관 투자가. 기관 투자가 쓰는데 그냥 뭐 개인들은 부채가 있을 일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은행 같은 데는 예금. 은행 입장에서는 부채입니다. 보험회사, 보험 가입하고 그것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부채예요. 펀드를 넣었다. 그러면 이제 펀드는 이제 자기들 돌려줘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의 두레이션을 적절히 조정해서 이자율 변화한 변동률을 제고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산 두레이션에다가 자산 가치, 부채 두레이션에다가 부채 가치를 곱해서 똑같게 만들게 되면 오르막 내리막 하나도 변화가 없다. 그것을 무슨 전략이라고 하냐면 ALM 전략이라고 해요. 자산 부채 관리다. 실제로 여러분이 금융기관에 많이 들어가서 근무한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이쪽에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 데서는 이것을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갭이 얼마나 되느냐, 자산 두레이션하고 자산 가치에서 이게 크냐, 이쪽이 크냐를 매일매일 하는데 뭐 다 컴퓨터를 하기 때문에 뭐 사람이 뭐 일일이 할 일은 없습니다. 다 요즘은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 기관이, 우리 금융기관이 어느 쪽에 스탠스를 잡고 있느냐, 왼쪽이 크냐 오른쪽이 크냐에 따라서 전략을 달리한다는 거죠. 그런 것을 순자산 면역 전략이다 하는 거고, 이때 쓰는 전략은 ALM이다. 그래서 ALM 전략은 많이 나와요. ALM 전략. 그게 뭐냐? Asset, Liability Management다. 해서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전략이 ALM 전략이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세 번째는 현금 흐름 대응. 현금 흐름 대응 전략이 뭐냐? 현금 앞으로 미래 나갈 게 있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나갈 것을 미리 현금에 들어올 걸로 딱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앞으로 3년 뒤에 뭐 책 같은데 뭐 여기 나오는데 있죠. 내가 3년 후에 110만 원이 아니고 예를 들면 1,100만 원이 필요하다. 뭐 때문에? 차를 하나 사겠다. 차 사려면 1,100원 넘어 자니까 5,100만 원. 자, 3년 후에 차를 하나 사기 위해서 한 5천만 원을 내가 필요하다. 지금 차 살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돈을 3년 후에 돈 들어오게끔 얼마로 5천만 원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드는 전략, 그런 전략을 현금으로 대응 전략이다. 뭐 또는 뭐 집을 살 수도 있겠죠. 3년 후에 또는 5년 후에 내가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 5억이 필요하다. 5억.
이건 현찰이겠죠? 500 캐시. 그러면은 이걸 내 목표를 5년 후로 뒀단 말이죠. 5년 후에. 그러면 내가 5년 후에 현금이 들어오는, 자, 주택을 산다면 5억이 나가겠죠? 그러면 5억을 들어오겠고, 그렇게 캐시플로우를 쭉 짜는 그런 전략이 현금 흐름 대응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두레이션이나 뭐 이런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5년 후에 돈이 5억이 필요해. 5년 후에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끔 그렇게만 내가 채권을 구입해서 쭉 넣는다는 거죠. 예를 들면 5년이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이다. 그러면 지금 채권을 샀으면 만기를 5년짜리로 하면 되고요. 1년 후에 채권을 산다 그러면 만기를 4년 하면 되고, 2년 뒤에 채권을 산다 그러면 만기를 3년에 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딱 일치시켜요. 여기 가지고 현금이 5억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그런 전략이 현금으로 대응 전략이다. 그래서 단점은 뭐냐? 자, 여기에 있는 내 5년 후에 딱 맞추는 그런 일치하는 만기 채권을 현실적으로 찾기 어렵다. 나는 여기서는 1년이니까 여기는 5년짜리죠. 4년, 3년, 2년, 1년인데 뭐 돈이 꼭 이때만 들어온 건 아니죠. 이때 들어올 수도 있고 이때 들어올 수도 있고 이것을 전부 다 딱 맞춰서 하는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3년 뒤다 그러면 증권회사에 가서 뭐 3년짜리 채권도 많이 있고 뭐 3년 반짜리 있고 많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기간하고 내가 돈을 그래도 금리를 불려야 되겠죠. 이자 그런 것을 맞추는 것이 이제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 하여간 채권을 찾는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현금 흐름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본 것이 채권에 있어서 소극적인 채권 투자 관리 해가지고 채권 지수의 펀드에 투자하는 전략, 목표 시기에 면역하는 전략, 순자산 면역 전략 이런 것이 그 다음에 현금 흐름 대응 전략이고 이번에는 적극적인 채권 투자가 적극적이라는 것은 채권을 사거나 파는 것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지금 채권 시장의 가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내가 좋은 채권을 산다는 것이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초과 이익을 얻는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채권을 바꾸는 거예요. 주식하고 똑같아요. 자, 과대평가 뭐입니다. 자, 과대평가는 매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과소평가는 매수하는 거. 이 전략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자, 과대평가 채권은 팔고, 과소평가 채권은 사고, 그렇게 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는 전략이 채권 수합이다. 수합이라는 뜻은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대체 수합입니다. 그러니까 수합이라는 것은 채권을 바꾼다는 건데 누구랑 상대방이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과대평가된 것은 팔고 과소평가된 것은 산다. 그런 전략. 그러니까 대체 수합이 뭐냐면 위험하고 만기는 똑같다. 위험하고 만기는 똑같은데 채권 가격이 그러니까 위험하고 만기가 똑같으니까 가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가격이 똑같아야 되는데 채권 가격이 다르다. 그러면은 고평가 채권은 팔고 저평가 채권을 매입하는 전략이다. 이 채권은 이 정도 가야 되는데 이거 너무 싸네? 그러면 사고 너무 비싸네? 그러면 파는 겁니다. 그것이 일시적인 채권 가격의 불균형을 이용한다.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 가격 채권이 특별히 싸거나 비싸게 되면 그것을 이제 샀다 팔았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현실로 가서 보게 되면 주식하고 틀리게 활발히 사고 활발히 팔고가 쉽지가 않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론하고 현실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시장 간 스프레드 수합이라는 건데 시장 간 스프레드는 뭐냐면 시장이 크게 보면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차이, 국채와 회사채의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했어요. 스프레드.
스프레드가 일정한 게 아니고 변화가 떨어졌다 붙었다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이용한 것이 시장 간 스프레드. 여기 비정상 스프레드라 그러니까 무슨 정상 있는 건 아니에요. 야, 과거의 추이를 보니 역사적으로 보니 이 정도가 적정할 거야. 그런데 특별히 벌어지거나 특별히 줄었다. 만일 벌어졌다는 뜻은 스프레드가 커졌다는 뜻은 이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회사채 금리가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벌어졌겠죠. 국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뜻은 국채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이것은 회사채 금리가 내려갔다는 뜻은 회사채 가격이 비싸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가 내려가고 회사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스프레드는 줄어들어요. 국채 금리가 내려갔다는 뜻은 국채 가격이 비싸진 거예요. 자, 회사채 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회사채 금리가 싸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정상적이니까 뭐가 정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스프레드가 일시적으로 형성되면은 유리한 채권을 거하는데 이제 여기입니다. 야, 국채와 회사채 스프레드 올라갔다. 요거죠. 스프레드 올라갔다는 뜻은 요겁니다. 요건 올라가고 요건 떨어지고. 그럼 벌어졌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있는 국채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저 국채에 대해서 이제 스프레드가 커졌으니까 국채가 고평가됐네, 회사채는 저평가됐네. 그러면 국채를 팔아서 회사채로 바꾸는 이런 전략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스프레드가 벌어졌나 좁혀졌나. 좁혀졌으면 정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것이 이제고, 이건 현실적으로 없어요. 이론만. 우리나라는 보증 사채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 사채와 무보증 사채 스프레드가 커졌다 그러면 보증 사채가 고평가되고 무보증 사채가 저평가 됐으니까 이렇게 보증을 무보증으로 바꾸라는 뜻인데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없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론만 있다 하는 거고, 이건 현실적으로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 했을 때 주의할 점. 국채는 회사가 우리나라 국채가 망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회사채는 잘못되면 망해버리죠. 요즘 이제 계속 지금 뭐 신문이나 TV에 나온 것이 이런 거랍니다. 요즘 나오고. 만약에 여기 홈플러스 채권을 샀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살 사람이 당연히 없겠죠. 1년 전으로 돌아가서 홈플러스가 나왔다. 그러면 이제 사면은 이제 골치가 아팠겠죠. 이미 지금은 다 언론에 나와 버렸으니까 이제 누가 살 사람은 없을 거고, 1년 전에 가서 금리가 높았어요. 그러면 사겠느냐? 그래서 그건 사람들이 이제 탈천만큼인데, 그래서 회사채를 살 때는 이런 전략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채가 좀 좋은 회사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회사채하고는 이렇게 가능한데 금리 차이만 보고 회사채를 사게 되면 늘 무슨 문제가 있느냐? 신용 분석을 해야 된다. 신용 분석. 그래서 채권 중에서 특히 회사채를 할 때는 크레딧 어널리시스를 해라. 그래서 이런 것이 시장 간 스프레드 수합이라는 거고요. 자, 이자율 예상 수합인데 이것은 이제 실제로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자율 하면 이건 예측입니다. 뭐든지 주식이든 채권이든 예측해서 내가 예측에 맞으면 돈 버는 거예요.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야.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두레이션을 더, 그러니까 낮은 걸 해야 돼. 두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자, 이 아까도 마찬가지죠. 자, 두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이게 두레이션이요. D가 클수록 분자죠. 여기는 델타 P의 변동이 높단 말이죠. D가 클수록. 그래서 이런 것이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 두레이션을 줄여야 돼. 반대로 시장의 금리가 내려갈 거야. 내려간다는 뜻은 채권 가격이 올라가니까 돈 많이 벌 수가 있죠. 그때는 두레이션을 키우는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고, 그건 현실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전략. 그것을 앞에 있는 뭐라고 그러냐? 자, 이자율 예상 수합이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두레이션을 낮추고 금리가 떨어질 거야. 이렇게 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말하면은 금리가 떨어질 거야. 그러면 뭘 사느냐? 장기채를 매수합니다. 장기채. 자,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 이것은 단기채를 매수합니다. 이런 전략이 이자율 예상 조합입니다. 그래서 두레이션을 키우니까 장기채는 매수하고 그 대신 단기채는 매도하고 앞으로 금리가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단기채는 사는 대신 장기채는 매도하고 이런 전략을 써서 두레이션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자율 예측에 기초한 채권 투자 전략이다 해서 이자율을 예상해서 두레이션을 키우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건 중간에 샀다 팔았다 하는 거고요. 지난번에 봤던 YTM 있어요. 만기 수익.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렇게 중간에 채권 가격이 오르막 내리막 할 수 있지만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것은 만기까지 보유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취득했던 수익률을 그대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채권은 주식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단 조건이 뭐냐? 회사가 망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크레딧 어널리스가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자, 순수 수익률 취득 사업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려고 자, 만기 수익률, 만기 수익률이 YTM입니다. 여기 YTM이 낮은 채권은 팔고 그 다음에 YTM이 높은 채권을 매입하는 전략을 순수 수익률 취득 사업입니다. 요거 좀 중간에 보유까지 만기 보유 수익이라고 해요. 요걸 하기 위해서 YTM이 높은 채권을 사는 그런 것을 전략이 순수 수익률 취득 사업이다 하는 거고요. 자, 세금 사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는 현재 주식이든 채권이든 간에 이렇게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매매 차익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채권을 교환하는 전략인데 세후 수익률을 하려면 되냐? 이게 자본 손실. 그 자본 손실이라는 것은 캐피탈 로스예요. 채권을 갖고 있는데 손해 봤다는 뜻이에요. 금리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자본 손실이 세금의 절감상 유리한 경우가 있으면 그냥 채권을 파는 내용은 우리나라 전략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입니다. 이건 우리나라가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내가 1년 단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세금을 매겨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우리나라는 세금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까 내가 세금을 좀 많이 내게 되겠네. 그러면 손실날 채권을 팔아버린다. 이익에서 줄어들겠죠. 이것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합계한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익 난 것을 줄이게 되면 세금을 그만큼 절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고소득 세율. 고소득 세율이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15%가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40에서 45% 이런 세율이죠. 이런 사람들은 과세 채권을 비과세 때 아까 이거 이제 과세 채권이면 이것은 채권은 우리나라 도 없어요. 연 계산해가지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렇기 때문에 비과세를 바꾼다는 게 어떤 것을 세금을 안 내나 비과세 채권이 만기가 10년 이상이다. 그럼 만기가 10년 이상 남아있는 채권은 회사채는 있을 수가 없고요. 나라에 사는 국채, 정부에서 발행하는 우리나라 국채는 뭐 3년, 뭐 5년, 10년, 20, 30, 50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만기가 10년 이상 채권 이런 것을 이제 비과세로 할 수가 있는데 아주 드문 일이에요. 드문 일. 그래서 이제 이런 세금도 채권을 감안해서 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세금 수학. 그래서 이런 것을 바로 뭐라고 그러냐?
적극적 채권 투자 관리다. 채권을 수합한다. 대체 수합, 시장간 스프레드 수합, 그 다음에 이자율 예상 수합, 순수 수익률 취득 수합, 세금 수합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요. 자, 다음 거는 투자 기간을 분석하는 거예요. 투자 기간을 분석해서 이것도 이제 채권의 적극적인 채권 투자 관리입니다. 적극적인 채권 투자 관리인데, 자,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수익률 곡선이 나와요. 수익률 곡선인데, 수익률이 여기 잔존만기하고 채권 수익률인데, 이렇게 우상향의 직선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이 기간이 이렇게 단축되니까 비례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비례적으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채권은. 그렇게 안 떨어지고 이렇게 곡선으로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만기가 1년이죠. 1년이 해서 0으로 가까울수록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확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한 겁니다. 자, 수익률 곡선 등에서 투자 기간 말에 미래 이자율을 예측해서 높은 수익률을 얻는데 그걸 바로 뭐라고 그러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다. 채권의 잔존만기, 남아있는 만기예요. 남아있는 만기가 짧아지면서 수익률이 하락하는데, 이때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만기가 가까워지게 되면 아까 YTN처럼 처음에 샀던 그 가격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여기 무슨 의미냐면, 자, 3년 만기 내가 3년 만기 채권을 수익률 7% 사가지고요. 1년에 6% 떨어지게 되면 나는 채권을 1년만 투자하고 싶다. 1년 투자. 그러면 1년 만기 채권을 사게 되면 만기 채권에 대한 수익률은 낮아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 여기 나온 것처럼 3년 만기 채권을 매수해서 1년만 투자할 거니까 1년 후에 매각을 해요. 매각은 아직도 잔존 만기가 2년이 남았죠. 그렇게 하면 더 훨씬 더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3년 만기 채권을 7% 사가지고 1년 후에 만기가 가까워서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1년 후에 6% 떨어지게 되면 7% 6% 떨어졌으니까 캐피탈 게인, 자본 이득도 없고요. 그 다음에 3년짜리 채권이 더 뭐가 높으냐? 이자가 더 높단 말이죠. 1년짜리거든요. 그래서 3년짜리 채권을 사서 1년 동안 갖고 있으면서 이자 먹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만큼 가격은 올라가니까 그 올라간 만큼 추가로 자본 이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다. 이것도 이제 현실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과연 1년 뒤에 채권을 내가 팔아야 되는데 과연 6% 정도 떨어진 채권을 사줄 때가 있느냐,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가 1호를 배우니까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만일 누가 채권을 사는 시장에 활성화만 되어 있으면 이런 전략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이, 자, 투자 기간을 분석을 해서 전략을 쓰는 것이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다. 그래서 채권에서는 이것도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1년만 투자하는데 1년짜리 채권 사지 말고 3년짜리나 2년짜리 사가지고 1년 뒤에 팔게 되면 이렇게 캐피탈 게인도 없고 이자 소득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다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유가 채권이 변했을 때 이 채권의 가격이, 자, 3년에서 2년인데 이렇게 직선으로 변한 게 아니고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황별 면역화 전략이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상황별. 자, 전부 다 그것이 뭐냐? 적극적인 채권 투자 관리에 관한 건데, 이제 상황별 면역이 뭐냐 그러면 목표 가치 이상에서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을 운영한다. 그러니까 내가 목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가 목표가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목표가 달성이 되면은
소극적인 투자 전략으로 바꾼다 하는 것이 상황별 면역화 전략이에요. 내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적극적인 채권 관리와 소극적인 채권 관리를 적절하게 섞는 그런 전략을 상황별 면역화 전략이다. 그래서 내가 목표를 정해 놔가지고 그때까지 돈을 벌 때는 약간 사고 팔고 이런 것을 열심히 하다가 목표가 되면은 소극적으로 하는 것을 상황별 면역화 전략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에 이제 채권에 투자한 사람들이 이제 투자할 때 원칙이 뭐냐 그러면 이제 평균금리가 낮은 채권 좋다는 것은 이건 뭐 때문이냐면 세금 때문에. 세금은 내가 표면 이자 여기다가 세금을 내립니다. 세금을. 그러니까 똑같이 채권을 샀는데 채권 수익률이 높고 표면 금리가 낮은 채권이 세후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더 높은 세금. 여기는 이제 또 A 채권이나 B 채권에 좀 똑같이 채권 수익률이 7%. 얘도 7%고 얘도 7%. 그러면 표면 금리는 얘는 1%면 예를 들면 1억이다. 1억이면 얘는 연간 이자가 100만 원을 받아요. 연이자가. 얘는 얼마 받느냐? 똑같이 1억인데 연이자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세금은 100만 원, 3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얼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5.4%. 100만 원에 15.4를 그러니까 세제는 똑같단 말이죠. 똑같이 7%인데 세후로 보니까 평형금리가 낮은 놈이 세후 수익률이 더 높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값이면 채권 가격이 똑같으면 살 때는 평형금리가 낮은 것이 이익이다. 뭐 때문에? 세금이에요. 세금은 내가 사는 가격에다가 매기는 게 아니고 표면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것은 뭐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건 뭐 마찬가지예요. 이제 주식하고 틀리게 채권은 특별 판매식이다. 그러면 이제 채권을 막 증권회사나 또 정부에서 팔기 위해서 채권을 조금 할인해서 파는 시기가 있어요. 금리가 높다는 뜻입니다. 뭐 맨날 있는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으면은 유리하다는 뜻이고, 세 번째는 개인은 기관 투자가보다 비싸게 채권을 한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채권은 거래 단위가 100억이에요. 100억. 그러니까 거래 단위가 100억이니까 개인들은 요것보다, 그러니까 기관 투자가 마찬가지 100억에 거래되는데 105억을 내가 매매를 한다. 그러면 더 싸게 팔거나 비싸게 사야 돼. 100억이 아닌 95억을 매매를 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더 팔 때는 싸게 팔거나 살 때는 비싸게 사야 돼요. 그것이 이제 이것이 무슨 법에 정해놓은 건 아니고 관습이에요. 관습. 이제 거래 시장의 관습으로 이게 100억 단위가 거래되다 보니까 개인이 100억을 거래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살 때는 당연히 비싸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엇을 사느냐? 개인은 살 때 뭐 기관 투자가 거래하는 게 아니고 증권회사하고 거래한다. 그러니까 증권회사가 나한테 팔 때는 조금 비싸게 팔고요. 그 다음에 살 때는 조금 싸게 이렇게 사가는 경향이 있어요. 뭐 때문에 증권회사도 먹고 살아야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는 것이 상황별 면역화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 것이 여기 있는 소극적 채권 투자